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리튬 대체 광물 매장량 세계 2위. 2. 리튬 2배 성능의 역대급 매장량에 중국 전기차 업체 80% 사라질 듯. 3. 한국 기업 미국 진출 금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각국은 리튬 확보에 정신이 없습니다. 남미와 인도네시아 등은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리튬을 국유화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리튬을 이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한국에도 리튬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튬 대신 더 저렴한 소재를 이용해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국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소재라면 더 이상 한국이 배터리와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앞서게 되고,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도 한국이 장악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인 2028년에 리튬 사용량의 50%를 내재화하겠다.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LG화학이 리튬 등 핵심 소재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해 내재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광물 가격도 치솟으면서 자체 공급망은 가격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광물 내재화율을 높이면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LG그룹의 배터리 가치 사슬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달 25일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내재화율은 2028년까지 50%로 늘리며 니켈은 65%까지 내재화율을 끌어올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재화란 광물을 개발, 확보한 업체와 합작하거나 지분투자나 지분교환을 통해 생산 광물의 일정 분량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필요한 물량을 시장이나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쓰는 상단기 공급계약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LG화학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내재화율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를 제외한 LG화학 직원들도 광물 내재화율 목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도 LG화학의 양극재, 전구체 내재화율은 20에서 30%를 기록하지만 광물 내재화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LG화학의 탄산, 수산화리퉁 장기 공급 계약 비율이 2021년 67%, 지난해에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내재화율은 0%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미국 리튬 업체 투자 및 고려하연과 전구체 합작 등 양적 성장보다 업스트림, 후방 산업 확장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광물 내재화를 통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광물을 섞은 화합물, 전구체와 양극재로 이어지는 생산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 2월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사의 지분 5.7%를 확보하면 시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3분기부터 4년간 20만 톤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고려아연과 2,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하고 원자재와 전구체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중국 텐치리튬의 지분 8.75%를 확보하면서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울산 온산산업단지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각각 전구체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온산에는 고려아연 계열사 캠코와 한국성구체 회사를 합작 설립해 내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새만금에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음극재나 분리막, 동박 등 다른 배터리 소재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라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내재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향후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재 업체들도 탈중국 이불 가피하기 때문입니다. LG화학도 전구체 합작사인 중국 화유코발트 지분을 필요시 전량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작된 전기차 전쟁은 새로 운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내수 시장으로 성장해온 중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혜성처럼 등장했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적은 판매량, 높은 지출로 적자가 커진 가운데 코로나 기간 자본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투자금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벌어지자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부터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의 신은 대대적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며 향후 2에서 3년 내 전기차 회사 최대 7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제경과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 자동차가 하이난성에서 운영하는 매장 6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상하이 칭푸구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웨이마의 영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하이난성에서만 2천여 명의 소비자가 애프터 서비스와 부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마는 한때 웨이라이 샤오펑 바이동과 함께 중국 전기차, 소룡으로 불렀습니다. 2015년 설립 후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 IT 기업은 물론 홍콩 최대 재벌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던 리자청 청쿵그룹 회장의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70억 4천만 달러, 약 9조 3,500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며 홍콩증 권거래소에 기업 공개, IPO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부터 판매 부진과 적자 확대로 직원 임금 삭감, 경영진 절반 축소 등의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IPO 신청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웨이마는 올해 1분기 전기차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은 웨이마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인 텐지자동차는 지난 3월 생산 중 단과 함께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불만을 샀습니다. 아이츠자동차는 2개월째 임금이 밀려있고 레이딩자동차는 200여 건의 계약 분쟁, 채무불이행 소송 등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판매 전략의 부재로 인한 국내 시장 실패, 자금 조달 난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창안자동차의 주아룽 회장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향후 2에서 3년 안에 60에서 70%의 브랜드가 퉁폐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키워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 견제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시 원자재를 장악해 배터리,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던 중국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신에너지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 리듬 광산 확보를 위해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라이스테드 에너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2년 새 45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에 달하는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광산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중국은 2025년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3분의 1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리튬 정제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정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 파괴를 묵인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탄산리튬, 수산화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일 코트라 호주 벨버른 무역관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 호주 보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리튬 생산량은 61,000TU로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리튬 수출액은 2021에 2022 회계연도 53억 호주 달러로 올해는 3배 이상 증가한 186억 호주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리튬의 90%는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이외에 벨기에가 2.3%이고 우리나라는 0.9% 수준입니다. 호주는 전광 형태로 리튬을 생산 수출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리튬 전광을 수입해 자국 내 정제시설에서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으로 전환 후 이를 다시 수출합니다. 중국은 전체 리튬 재련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화리튬의 경우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은 주로 노트북,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의 배터리에 사용되고 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용 약물과 윤활유 원료로도 쓰입니다. 산화리튬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고성능 고용량으로 장거리용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수산화리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중국으로 리튬 정광을 수출한 후 중국산 리튬 가공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효율적이며 글로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호주 최대 노조인 AW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수익으로 현지에서 광물과 공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트라는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을 채굴, 생산하는 국가로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튬 수출은 정광으로 수익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화 리튬은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여러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심 광물 수출에 관세를 부과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현지에서 광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고전했습니다. 이렇게 리튬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리튬 매장량이 부족한 한국에게는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 리튬이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면서 배터 시장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이민아 박사팀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지는 일반 2차 전지에 쓰이는 전해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보다 충전할 때 필요한 전기를 10분의 1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0회 이상 충방전을 거듭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4일 값비싼 리튬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마그네슘은 국내 매장량이 많아 소재 단계부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리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1.9배 높지만 지금까지 효율적인 충방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마그네슘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해 고효율로 충방전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한 결과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전해질 TFSI를 사용해도 총방전 때 과전압이 0.2V 미만으로 과전압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즉 충전할 때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의 쿨롱 효율이 10% 미만이던 반면 연구진의 전지는 99.5%까지 향상됐습니다. 이 박사는 기존 마그네슘 전지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 미만이었다면 연구진이 개발한 전지는 99.5%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990회 이상 안정적으로 마그네슘 금속의 방전을 구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반적 전해질에서도 마그네슘 2차 전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거대 음이온을 사용해 합성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부식이 쉬운 염소 이온을 많이 넣어 전해질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전지의 음극에 쓸 마그네슘 금속을 특정 용액에 1시간 정도 남가 인공 보호막을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음극 표면은 충방전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저징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발이 의미 있는 것은 한국의 마그네슘 매장량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마그네슘 점련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2000년 초 미래 수요가 커질 신소재 사업의 일환으로 마그네슘 생산 재련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마그네슘은 초경량 미래 소재로 각광받았습니다. 마그네슘은 무게가 알루미늄의 65%, 7강의 22%에 불과하지만 강성은 뛰어나고 열전도율도 좋은 데다 전자파 차단 기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과 노트북, 자동차 차체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기 전인 2007년 순천 해룡산단에 약 900억 원을 들여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지었고 2012년에는 강릉 옥계 1만 톤의 마그네슘괴를 재련할 수 있는 공장도 준공했습니다. 마그네슘 원석 백운석은 강원도에만 약 1억 9천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잔밋빛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의 최대 경쟁자인 알루미늄 합금이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소재는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스마트폰 케이스도 알루미늄을 거쳐 최근에는 유리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관계자는 마그네슘은 물성이 단단하고 가벼운 것은 맞는데 주조와 후처리가 어려워 스마트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강화되는 각국의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슘 소재를 자동차 차체에 많이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알루미늄과 초고강도 강판 등 7강 소재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마그네슘이 가볍기는 하지만 부식으로 후처리에 많은 공정이 소요돼 양산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마그네슘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원재료를 쥐고 흔들면서 포스코의 마그네슘 사업은 더 위기를 맞았습니다. 환경 문제도 고민인데 2013년 강릉 옥계 공장에 지은 마그네슘 공장에서 페놀 등 독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고 결국 포스코는 현지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그네슘으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걸리지 않고 중국 의존도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도 마그네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매장량이 부족한 리튬에 비하면 마그네슘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 가격이 널뛸지 모르는 리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마그네슘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중국의 리튬 정제를 맡겨온 선진국들은 뒤늦게 자국 내의 리튬 정제 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그네슘이 한국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뒤에서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뺏어가고 있었다는 소식이 최근 밝혀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이제 가만히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 폭탄 선언하며 바로 실행에 옮겨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순간에 바이든 행정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엄청난 히든카드. 바이든의 한국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무려 4조 186억 원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고작 39억 원에 그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사실 0%에 가까운 관세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했고 한국을 가장 만만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얻어낸 돈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마치 자신의 트로피인 양 미국인들의 자랑하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 가장 많은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국가 1위도 바로 한국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당하고도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너무나도 강력한 히든카드를 꺼내들며 바이든 행정부를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That apostrophes a big problem. 그것 참 큰 문제예요. 최근 외교 소식통이 전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바이든의 한국 차별법이 시행되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큰일 났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차별법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분명 한국인데 왜 반대로 미국 측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전기차 관련 핵심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한국 기업 LNF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LNF는 미국의 초대 규모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양극재를 공급하려 했는데요. 현재 최첨단 신기술이 필요한 세계 최고 품질의 양극재는 미국 기업조차 재현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쓰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써야 하는데 중국산 양극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전 세계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근래에 들어와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브랜드에서 자율주행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12일에 발생한 니오 ES8의 자율주행 결함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자율주행 결함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유명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CEO인 리넌친으로 밝혀지면서 니오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뒤이어 9월 23일에는 샤오펑 P7 위 자율주행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을 켜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인터뷰를 통해 P7의 자율주행 기능이 전방 트레일러와의 거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혹여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율주행 결함과 함께 중국 전기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배터리 화재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배터리 리콜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흥 전기차 3인방은 물론 체리자동차나 광저우기차와 같은 전통차 업체까지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속적인 배터리 화재의 원인으로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중국 전기차 모두 CATL이 공급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ATL의 배터리는 이전부터 고온과 외부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는 성능이 높은 대신 안전성이 낮은 편인데 CATL이 공급하는 NCM811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무려 8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니켈 함량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SM랩, SMLAB에서는 세라믹 코팅과 단결정 형태를 통해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ATL은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CATL의 NCM811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안전 규격인에 따라 진행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국의 도로 환경이 꽤나 험악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품질의 전기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다른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한국이 미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 양극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 LNF의 미국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될 경우 산업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혈맹 미국을 향해 한 방 먹인 모양새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IRA로 목리를 부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가뜩이나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통렬하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국 기업 LNF와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던 미국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산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이 LNF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기차 관련 한국 기업들을 모두 미국에서 빼내 한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거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유럽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로 옮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번 미국의 한국차별법을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 대신 유럽에 투자해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할 때 오직 한국 기업들에만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기도 폭발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기아가 출시한 아이오닉 5와 6, 기아차의 EV6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1위, 내부 기술도 1위라며 유럽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곧 실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그룹은 사상 최초로 유럽에서 르노그룹을 제치고 3위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럽에서 한국 브랜드가 유럽 브랜드들을 제치고 3위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독일의 최고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는 한국의 EV6 전기차 충전 기술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미 한 세대 앞서 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인들에게까지 강하게 비난받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을 자신의 표 올리기용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근 막말 논란이 유럽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유럽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발표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유엔 감독 아래 재투표를 포함한 종전안을 제안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3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인 머스크는 이날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주 자국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유엔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뒤 1억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찬반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머스크의 종전안에는 또한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의 물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머스크의 돌출 제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머스크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머스크 가운데 당신은 어떤 골뱅이 일론 머스크를 더 좋아하느냐? 라는 질문을 올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친애하는 머스크 씨, 누군가가 당신의 테슬라 바퀴를 훔치려 할 때 양측이 투표로 그 행위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훔치려는 사람이 그 차량이나 바퀴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 라는 트윗을 올려 머스크의 제안을 꼬집었습니다. 퇴임하는 안드리이 멜니크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트윗에 머스크 당신에 대한 내 외교적인 반응은 XX 벌이라는 것이라고 밝혀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